내 하나뿐인 친동생이랑 죽을 날 받아놓은 네 엄마가 같은 급이야? 남편이 뱉은 잔인한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위암 투병 중인 친정엄마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칠순잔치에는 고작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툭 던져놓고 시누이의 결혼식에는 축의금 300만 원에 최신형 가전제품까지 바치라던 남편. 저는 미련 없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는 빈털터리로 쫓겨날 거라며 비웃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정확히 다음날 아침,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살려줘.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에 질린 남편의 다급한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과연 하룻밤 사이에 그 오만했던 시댁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친정엄마의 칠순잔치가 끝난 날이었어요. 위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이어가는 엄마가 오늘만큼은 웃는 얼굴로 손님들과 사진을 찍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식당 정산소 앞에 혼자 서서 계산서를 들여다보며 코끝이 시큰거리는 것을 꾹 눌렀습니다. 사실 오늘 잔치를 치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엄마 칠순잔치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돌아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굳이 식당에서 해야 해? 집에서 조용히 밥이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비용은 제가 다 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달랬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마지못해 참석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잔치 당일에도 남편은 하객들과 제대로 인사를 나누지 않고 구석자리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자리에 왜 와야 하냐며 처음부터 참석을 거절했고 시누이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혼자 저를 키워낸 엄마였습니다. 평생 남의 집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사신 분이었어요. 그런 엄마를 남편은 단 한 번도 살갑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찾아뵈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만 잤고 엄마가 공들여 차려낸 밥상 앞에서는 입맛 없다며 젓가락을 내려놓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 앞에서 엄마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괜한 싸움이 될까봐 꾹 눌러왔던 것들이 이제와 생각하니 가슴이 쓰렸습니다. 축의금 봉투들을 하나씩 열어 명부에 금액을 적어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남편 이름이 적힌 봉투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얇디 얇은 봉투 속에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덜렁 들어 있었어요. 한 장, 딱 한 장이었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시아버지 제삿날마다 제 카드로 제사 음식을 장만하던 일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생신마다 고급 한정식집 예약을 잡고 꽃다발을 안겨드리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시댁 친척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까지 남편은 늘 제 옆에 서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용돈은 언제나 제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시누이는 옆에서 반찬이 짜다느니 국물이 싱겁다느니 시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이 얼마 안 된다는 등 얄밉기 짝이 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어요. 그러면서 정작 시댁 행사 준비는 손톱만큼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꼬박 5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엄마에게 드린 용돈은 고작 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던 남편은 제가 들어서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이게 뭐야? 엄마 칠순 봉투에 5만 원이 전부야?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왜? 왜냐고? 항암 치료 받으시는 엄마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잔칫날이라고. 그런데 5만 원이 말이 돼? 남편이 혀를 차며 팔짱을 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다음 달에 우리 유라 결혼식이잖아. 축의금에 혼수 가전까지 해야 하는데 돈이 썩어나냐? 그래서 우리 엄마 봉투에 5만 원을 넣었다는 거야? 남편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내 친동생이랑 장모님이 같은 급이야? 장모님은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 내 동생은 나이도 젊고 피를 나눴는데
동생 결혼식이 먼저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 너 이제 우리 유라 결혼 준비 도와야 해. 언니 된 입장에서 웨딩홀도 같이 다니고 드레스 고르는 것도 따라다녀야지. 따로 용돈도 좀 두둑하게 챙겨줘야 하고. 어머니, 저 지금 회사도 다니고 있어서. 시어머니가 제 말을 뚝 자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야. 먼저 결혼한 새언니가 나서줘야 예비 신부가 힘이 나지.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는 게 맞는 거다.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숟가락을 밥그릇 위에 내려놓았어요. 한 입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눈이 부시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안방 침대에 벌러덩 드러누우며 저를 불렀어요. 아, 내일 유라 웨딩 촬영이잖아. 촬영장에 가져갈 수제 샌드위치랑 간식 준비해. 30인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새벽까지 준비해서 가져가. 저는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남편이 천장을 보며 짜증스럽게 혀를 찼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 왜 멀뚱멀뚱 서 있어?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쌓아놓은 시댁에 갖다 드린 반찬통들을 두 손으로 한꺼번에 쓸어버렸습니다. 반찬통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튀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더는 못해. 이제 너희 집 식모 노릇 안 할래. 호구 노릇도 이제 끝이야. 남편이 안방에서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지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옆편 내가 놀고 있네. 네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까불어? 저는 안방으로 걸어 들어가 옷장 위에 올려둔 캐리어를 두 손으로 끌어내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진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가지를 집어 쑤셔 넣었어요. 남편이 방문을 막아서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그 문 나서는 순간 돈 한 푼도 없이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거야.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두고 봐.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쥔 채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두 눈이 충혈된 남편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옆을 밀치고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신발을 꿰어 신고 문 손잡이를 잡아 돌렸어요.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5년이 그 안에 갇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며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협박 따위에 무릎 꿇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결혼을 반드시 끝내야 했어요. 그리고 절대 지지 않겠다고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가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집을 나온 다음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가정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룻밤 사이 세 곳을 돌아다니며 이혼소송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들은 저마다 다른 말을 했지만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제가 짐을 싸 나갔다는 사실을 시댁에 알리면서 이야기를 한껏 부풀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제 직장 로비까지 찾아온 것은 상담을 마치고 출근하던 그날 오후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로비 한가운데 버티고 선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직원들을 향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저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나간 거야. 멀쩡한 집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이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 지나가던 직원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어요. 신우이는 팔짱을 끼고 서서 흐뭇하다는 듯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입꼬리를 비틀며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들 앞으로 뛰어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밖으로 나가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왜 밖으로 나가?
네가 나쁜 짓을 했으면 다 알아야지. 당당하면 여기 서 있어. 뒤에서 팀장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스로 그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냈지만 수모는 이미 당할 대로 당한 뒤였어요. 인도 위에 서자마자 신우이가 품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혼하고 싶으면 위자료는커녕 그동안 모은 비상금 다 내놓고 나가요. 맨몸으로 나가야 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비상금을 내놔? 시어머니가 제 얼굴 앞쪽으로 바싹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5년 동안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밥도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빈털터리로 시집온 게 누군지 잊었어?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정통으로 찔렀어요. 빈털터리라는 말이 귓속에서 윙윙 울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 자리에서 울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할 말 다 하셨으면 이제 가주세요. 다음에 하실 말씀은 변호사 통해서 하시고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몸을 돌렸습니다. 신우이는 제 등 뒤에 대고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변호사? 돈은 있어? 오빠가 어떻게 해줄 것 같아? 그들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건물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법원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 소장을 제출했어요.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함께였습니다. 소장을 펼치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거기에는 제가 가정을 등한시하고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첨부된 카드 내역서에는 제가 친정엄마 병원비로 쓴 내역들이 유흥비로 둔갑해 있었어요. 식당 결제 내역은 잦은 외식으로, 약국 영수증은 미용 관련 지출로 교묘하게 표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었는지를 또박또박 써놓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내장이 뒤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구겨질 만큼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싸우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다 저는 결국 우리가 살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시간을 노렸어요. 예비로 가지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집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청구서, 보험서류, 각종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안쪽 깊숙한 서랍을 열었을 때 손끝이 멈췄어요. 차용증이었습니다. 통장사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이 신우이의 예비신랑과 수상한 금전거래를 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사진을 찍고 가방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서재불을 끄고 베란다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창문을 밀고 몸을 내밀어 겨우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동안 등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꽉 끌어안고 골목 끝까지 뛰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한참을 뛰다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겨우 숨을 고르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문자였어요. 네 직장에 투서 넣을 거야. 해고당하게 만들어줄 테니 각오해. 문자를 읽는데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직장까지 빼앗기면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송 비용도 생활비도 버티림도 전부 사라지는 것이었죠. 남편은 이미 저를 사방에서 조이고 있었어요. 벤치 위에서 한참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게만 들렸어요. 저 멀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남편의 계획대로 끌려다니다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했죠. 그러려면 지금 당장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받아 적은 주소를 손에 쥐고 대형 로펌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협박 문자를 받은 다음날 오후였어요. 유리로 된 건물 외벽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저는 크게 한번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선 상담실은 넓고 조용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태윤이었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감정이 걸러진 듯 차갑고 날카로운 눈이었어요.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져오신 거 다 꺼내놓으세요. 저는 가방 속에서 남편의 서재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소장 사본, 카드 내역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서태우는 말없이 한 장씩 들여다봤어요. 저는 그 사이 지난 5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시댁 경조사를 도맡아 치른 일, 친정엄마 칠순 봉투 사건, 남편의 협박 문자, 직장 로비까지 찾아온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서태우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소장에 첨부된 카드 내역 조작이에요. 병원 결제 가맹점 코드가 유흥업소 코드로 바뀌어 있는데 원본 영수증이 있으면 바로 뒤집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서태훈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편분이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두 곳에서 결제된 내역이 따로 있거든요. 본인이 유흥업소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병원 주차장 결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신용조회 동의서 한 장 써주시겠어요? 영문은 몰랐지만 저는 그가 내미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태훈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려줬어요. 화면에는 제 이름 아래 대출 내역이 줄줄이 떠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대출이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흔들렸어요. 억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 이런 대출 받은 적 없어요. 서태훈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제3금융권 세 곳에서 고금리로 빌린 거예요. 신청 당시 사용된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장 날인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정황상 남편분이 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간 거예요? 서태훈이 서류를 한 장 더 펼쳤습니다. 신우이분 혼수구매 내역과 웨딩몰 계약금 입금 내역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있어요. 확인이 되면 사기 대출에 사무소 위조까지 성립합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양손으로 붙잡았어요. 제 명의로 빌린 돈이 신우이의 호화로운 결혼식 비용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서태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게 남편분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해요? 서태훈이 몸을 돌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싸워야죠.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날 밤 서태훈이 데이터 복구 업체를 통해 되살려낸 남편과 신우이의 메시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속에는 제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저를 파산시키고 합법적으로 쫓아내려 한 게 계획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태훈이 자료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사 이혼 소송으로 재산을 먼저 정리합니다. 형사고소는 지금 바로 넣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당장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태훈이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방심하는 타이밍에 터뜨려야 타격이 커요. 지금 넣으면 저쪽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 뿐이에요. 고소장은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씁시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태훈과 함께 남편의 금융거래를 추적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신우이의 예비신랑이 정상적인 직장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다단계 사기 조직에 연루된 전과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서태훈이 자료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정보는 이혼 소송에 쓰진 않을 겁니다. 왜요? 서태훈이 파일을 덮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쓸 거예요. 수사기관에 제보하면 사위가 도망치면서 시댁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지금 쓰면 절반밖에 안 돼요.
저는 서태훈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그 자리에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들이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대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이 그 순간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이제 싸움이었습니다. 지지 않을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 두 달 동안 서태훈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출한 조작된 카드 내역서의 허점을 하나씩 파고들었고, 제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의 서류 위조 흔적을 금융기관 원본 자료와 대조해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저는 서태윤이 시키는 대로 병원 영수증 원본을 모으고 친정엄마 병원비로 쓴 내역을 하나씩 정리해 증거자료로 만들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저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판사의 입을 바라봤어요. 판사는 남편의 유책 사유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제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 채무는 전액 남편에게 귀속되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귓속이 먹먹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서태훈이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병원 복도로 나오자 남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5만 원짜리 봉투가 떠올랐어요. 제 명의로 억대의 빚을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소장을 제출하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옆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서태훈이 나란히 걸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지옥 같았던 소송이 끝난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주방에 섰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을 늘어놓고 도마 위에서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반찬을 만들 때와는 달랐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요리였죠. 서태훈의 로펌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시락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내 늘어놓자 고소한 냄새가 사무실 안으로 퍼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젓가락을 들다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조미료 안 넣은 거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맛이 깊어요? 다른 직원이 밥 한 숟가락을 뜨며 말했습니다. 반찬 가게 차리셔도 되겠다. 진짜로요. 서태훈이 된장찌개 한 술을 떠 맛보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 솜씨면 충분히 사업이 되겠어요. 그냥 취미로 해온 거예요. 사업은. 서태훈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위자료 받은 돈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아깝습니다. 유동인구 많은 곳에 작은 상가 하나 얻어서 수제 반찬 전문점 해보세요. 제가 상권 분석이랑 계약서 검토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요리를 좋아했었어요. 시댁 식구들 밥상을 차리는 일은 고역이었지만 정작 요리 자체는 언제나 저를 숨쉬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죠. 그 사실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해볼 수 있을까요? 서태훈이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일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가 상권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서태훈은 퇴근 후 매일같이 합류해 임대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짚어주고 주변 시세를 비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골목 안쪽 상가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채광이 좋았고 주방 공간이 넉넉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여기에요. 서태윤이 내부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둘 다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고 메뉴 개발이 이어졌습니다. 서태훈은 퇴근 후 공사 현장에 들러 페인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주방에서 저와 함께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만들어 그에게 시식을 시켰고 그는 한 입 먹을 때마다 짧고 정확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밀가루 반죽을 하던 중 제 뺨에 뭔가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태훈이 손가락으로
제 얼굴에 묻은 밀가루를 살짝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태훈이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뭐 묻었습니다. 아, 네. 주방 안이 갑자기 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반죽을 더 치대며 눈을 내리깔았어요. 개업 전날 저녁 서태훈이 상자 하나를 가지고 가게 문을 들어섰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색 바탕에 제 이름이 수놓인 맞춤형 조리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잘 어울릴 거예요. 이런 거 왜 준비했어요? 서태훈이 조리복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저는 조리복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가게 간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정성찬방. 제 이름을 내건 첫 가게였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저만의 이름이었어요. 환한 간판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날은 동네 주민 몇 명이 기웃거리다 들어왔고 이튿날은 그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수산시장과 농산물 시장을 직접 돌며 그날 쓸 재료를 골랐습니다. 가장 싱싱한 것, 가장 제철인 것을 손으로 직접 집어들고 냄새를 맡으며 확인했습니다. 조미료는 단 한 가지도 쓰지 않았어요. 손이 더 가고 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밥상을 차릴 때는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돌아오는 것이 타박뿐이었습니다. 반찬이 짜다. 국물이 싱겁다. 색은 또 왜 이러냐. 그 소리를 5년 동안 들으며 저는 요리가 싫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가게에서 만드는 음식은 달랐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칼질을 할 때마다, 국물이 끓어오를 때마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오픈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골목 입구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고쳐매며 눈을 비볐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달려와 말했어요. 사장님, 조미료 없이 이런 맛이 난다고 난리가 났어요. 직원이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게시글 조회수가 수만을 넘어 있었어요. 댓글마다 언제 가볼 수 있냐는 문의가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댓글에는 아이 반찬을 여기서 해결하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오전 10시 오픈이면 9시 반부터 줄이 생겼어요. 준비한 반찬이 오후 2시를 넘기지 못하고 동이 났습니다. 저는 직원 3명을 새로 고용했습니다. 인근 대형회사 2곳에서 정기단체 도시락 납품 계약을 요청해 왔고, 저는 2곳 모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납품 첫날 도시락 500개를 포장하면서 손목이 저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옆에서 묵묵히 함께 움직여 주었습니다. 마지막 도시락 뚜껑을 닫을 때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서태우는 바쁜 저를 대신해 가게의 재무관리와 상표권 등록을 도맡아 처리해 주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어김없이 가게로 찾아와 마감을 도와줬어요. 텅 빈 가게에서 함께 야식을 먹는 것이 어느새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옆에 있으면 든든했죠. 바람 한 점 없는 날 땅을 단단히 딛고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태훈이 식은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납품 도시락 반응이 어땠어요? 다음 달부터 물량 2배로 늘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서태훈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변호사가 사업 예측도 해요? 사람 보는 건 제 일이에요.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수저를 정리했습니다. 가게 안에 형광등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바깥은 조용했고 안은 따뜻했습니다.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다른 느낌인지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에 정성찬방을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촬영날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어색했지만 요리를 시작하자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방영이 나간 다음 날부터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저는 택배 포장 전용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직원을 2명 더 뽑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가 돌아갔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한 달 매출을 정산하던 날, 저는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과거 직장 연봉을 훌쩍 넘어선 금액이었어요. 이게 맞나? 서태훈이 옆에서 통장 내역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처음부터 될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웃음을 감추려다 그냥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웃음이었어요. 남편 집에서 살던 5년 동안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공적인 안착을 기념하던 주말, 저는 엄마를 모시고 고급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항암 치료로 몸이 많이 야윈 엄마가 차려진 음식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런 데를 다 와도 되는 거야? 엄마, 나 이제 돈 벌어. 많이. 엄마가 저를 바라보다 눈가를 손등으로 눌렀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저는 핸드백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엄마 앞에 밀었습니다. 새 아파트 전세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이건 안 돼. 네가 쓸 돈이지. 엄마가 써야 할 돈이야. 받아. 엄마가 통장을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5만 원짜리 봉투를 발견하던 날 밤 홀로 사귀었던 설움이 엄마의 따뜻한 손 온기 속에서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메뉴판을 집어들었어요. 엄마,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뭐든지. 엄마가 코를 훌쩍이며 메뉴판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버텼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적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서태훈이 운전대를 잡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가보면 안다고만 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제가 처음 서태윤에게 도시락을 싸갔던 한강공원이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는데 서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사무실에 왔을 때 기억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그때도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머리카락을 흩어놓았어요. 서태윤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남은 인생 나랑 같이 살아요. 저는 반지를 바라보다 서태훈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따뜻했어요. 재판정에서 날카롭던 그 눈이 지금은 전혀 다른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많이 복잡한 사람인 거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서태훈이 제 손을 잡아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손가락에 닿는 반지가 차갑다가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서태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을 올려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던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가게 영업을 마무리하고 그날 매출을 정산하던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자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뒤였고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어요. 주방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으려는데 닫힌 가게 문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문을 밀어젖히고 들어온 것은 전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몰라보게 야유어 있었어요. 전 남편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은 제대로 손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어진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방송에 나오더니 제법 차려놨네. 이게 다 누구 덕인지 알아? 영업 끝났어요. 나가주세요. 전 남편이 가게 의자를 발로 끌어당겨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밥이나 좀 내봐. 왔으면 대접을 해야지. 옛날에 내가 먹여 살린 거 벌써 잊었어? 나갈 거예요. 아니면 경찰 부를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닥에 털썩 드러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향해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유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 나쁜 놈한테 사기를 당했어. 집도 절도 다 날라가고. 유라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어. 우리 신세 좀 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유라의 남편 이야기였어요. 서태훈이 예견했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을 손으로 치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 사기꾼이 우리 집 재산을 전부 끌어다가 도망을 갔어. 우리 아들 명의까지 다 틀렸다고. 빚만 산더미야. 이게 다 네가 막아낀 탓이야. 네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집안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전 남편이 두 팔을 벌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네가 집에 있을 때부터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돌았어. 우리가 그 액땜을 대신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우리가 고생한 덕에 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그 말이 입에서 나와요? 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된 반찬통들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구경하듯 돌아다녔어요. 예정도 있고 하니까 당장 살집 하나만 마련해줘. 그리고 위자료로 가져간 돈 일부만 돌려주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우리가 남이야? 못해요. 전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 지금 못한다고 했어? 네, 못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나가요. 두 번 말 안 해요. 전 남편이 이를 갈며 주방 쪽으로 성큼 돌진했습니다. 국자를 집어들더니 냄비를 힘껏 내리쳤어요. 냄비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굉음을 냈습니다. 진열된 반찬통들을 팔로 한꺼번에 쓸어버렸습니다. 정성스럽게 담아놓은 반찬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전 남편은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집기를 닥치는 대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도마가 벽에 부딪혀 쪼개졌습니다. 유리 반찬통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뒤늦게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온 직원이 전 남편을 막아서려다 거칠게 밀쳐졌습니다. 직원이 주방 모서리에 팔을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어요.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만해요. 전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친 직원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으며 주방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서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글자를 눌렀습니다. 가게로 와줘요. 지금 당장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드러누운 채 목청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이 못된 년아. 우리 유라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게 다 네 탓이라고.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들쑤셔서 집안이 이 꼴이 난 거라고. 가게 밖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행인들이 안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골목 안쪽까지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가게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주방 입구에 기대섰습니다. 시선이 사납게 흔들렸습니다. 부서진 집기와 뒤집힌 반찬통들이 발 아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전 남편의 얼굴에 실핏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가만 안 둬. 두고 봐. 저는 전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5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협박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악연을 이번에야말로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었어요. 다친 직원이 신음을 흘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두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어요. 가슴 밑바닥에서 차갑고 단단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서태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똑바로 서서 기다렸습니다. 서태훈이 도착한 것은 문자를 보낸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인근 지구대 경찰 2명이 그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가게 밖에 몰려있던 구경꾼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서태훈은 난장판이 된 가게 안을 한눈에 부서진 입기와 바닥에 쏟아진 반찬들, 팔에서 피를 흘리며 벽에 기대어 있는 직원까지 전부 눈에 담았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다친 직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부상자가 있습니다. 구급차 먼저 불러주세요. 경찰이 무전을 치는 사이 서태우는 몸을 일으켜 전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전 남편이 팔짱을 끼며 서태훈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뭐야, 변호사야? 이건 그냥 가족끼리 대화하다 좀 과했던 거야. 전처 집에 전 남편이 찾아온 게 무슨 죄야? 서태훈이 전 남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특수 재물손괴, 영업방해, 상해, 명예훼손. 지금 이 자리에서 성립되는 혐의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로 무마될 사안이 아니에요. 전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며 경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제가 전 남편이에요. 이혼하고 나서도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라고요. 그냥 얘기하다 좀 흥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범죄야? 경찰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흥분으로 집기를 부수고 사람을 다치게 하셨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가게 안팎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경찰에게 내밀었습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난동을 부리는 장면까지 전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살 집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던 순간부터 녹음된 파일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서태훈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CCTV 영상과 음성 녹음 파일 모두 증거로 제출할게요. 영상에 폭력행위와 피해 상황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일어나 경찰의 눈치를 살폈어요. 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전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경찰이 영상에서 눈을 떼고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 분 다 현행범으로 연행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그 순간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그냥 말만 했다고. 서태훈이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영업 중인 가게에 무단으로 침입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도 영상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전 남편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고 봐. 이걸로 끝날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경찰에게 이끌려 가게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5년 전 협박을 일삼던 그 남자가 수갑을 차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서태우는 이른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다친 직원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어요. 파손된 주방 집기의 교체 견적서를 꼼꼼하게 산정했습니다. 난동으로 인해 당일 취소된 대규모 단체 주문 피해까지 계산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억대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추가로 접수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유치장에 갇힌 전 남편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태윤이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합의 의향이 있는지 묻고 있어요. 없어요. 단 1원도요. 서태윤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진행합니다. 서태윤은 그날 오후 경찰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 터뜨리지 않고 보류해 두었던 전 남편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대출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이번 영업방해와 상해범죄에 더해 과거의 죄까지 한꺼번에 병합되었습니다. 서태훈이 경찰서에서 돌아와 제 앞에 접수증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저는 접수증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대출, 특수재물손괴, 상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명의로 억대의 빚을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소장을 제출하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두고 보라 외치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몇 달 뒤 형사재판부는 전 남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사의 말과 함께 전 남편은 곧바로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무거운 벌금형과 함께 저와 제 가게 반경 1km 이내 접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녁, 서태웅과 함께 가게 앞 골목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태훈이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네. 저는 판결문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게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정성찬방이라는 글자 위로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새벽 4시부터 두 손으로 일군 가게였습니다. 남편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버텨서 만든 자리였죠.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가게 불빛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눌렀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으니까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전 남편 일가가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성찬방은 그 사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어요. 지역 명물로 자리를 잡더니 대기업 온라인 새벽 배송 플랫폼에서 입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태웅과 함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한 뒤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국 배송이 시작되던 첫날 새벽, 저는 포장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박스를 접으며 택배 송장을 붙였습니다. 사장이라고 뒤에서 지시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 이 가게를 시작할 때 새벽 4시에 시장을 돌던 늘 그 마음 그대로였어요. 직원들이 옆에서 묵묵히 함께 손을 놀렸습니다. 마지막 박스에 테이프를 붙이고 나서야 저는 허리를 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브랜드가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창업 이야기와 요리 철학을 담은 책을 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퇴근 후 밤마다 원고를 썼습니다. 시댁의 밥상을 차리던 이야기부터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던 날 밤까지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한 글자씩 풀어냈습니다. 쓰다가 손이 멈추는 날도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 봉투 이야기를 쓰던 날 밤에는 한참 동안 자판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책이 나오던 날 서점 요리 부문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출판사 담당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입고 사흘 만에 초판이 다 나갔어요. 증수에 들어갑니다. 진짜요? 독자들 반응이 엄청나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연락 많이 주시네요. 용기를 얻었다는 편지도 쏟아지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고도 어디에 하소연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한 줄이 베스트셀러라는 사실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길로 저는 서태웅과 마주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정폭력과 경제적 억압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비영리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태훈이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법인 설립은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사업 수익 일부를 매달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구조로 만들면 됩니다. 너무 무리한 계획인가요? 서태훈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당신다운 일입니다. 재단이 출범하고 첫 번째 지원자를 만난 날, 저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30대 초반의 여성을 보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5년 전 제가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던 날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성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여성이 손을 잡으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서태윤에게 처음 손을 내밀었을 때의 용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온기를 건네줄 차례였어요. 각종 창업 강연과 요리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불러주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강연장에 나가면 청중들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냐고. 저는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매일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그들이 옳은 게 되니까 버텼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누군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라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는 그럴 때마다 서태윤의 명함을 건네고 재단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다 예전 시댁 이웃들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반가운 척 다가온 이웃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전 남편 출소했다는 거 알아요? 일용직 이것저것 전전한다더니
요즘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이 엉망이래요. 시어머니는 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사기꾼 사위 잡으러 다닌다고 길거리 돌아다니다 쓰러지셨대요. 치매 판정받고 요양병원에 계신다더라고요. 이웃이 말을 마치고 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고쳐들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트를 나오며 저는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요. 그들은 더 이상 제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가장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눈부시게 화창한 가을날이 왔습니다. 저는 꽃으로 가득 장식된 야외 웨딩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다고 생각한 아이보리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버진로드 입구에서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항암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많이 회복한 엄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엄마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우리 딸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엄마 울면 나도 울어. 엄마가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5만 원짜리 봉투를 들고 돌아오던 그날 밤 엄마 앞에서 끝내 삼켰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이 오늘 이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버진로드 끝에서 서태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날카롭던 눈이 지금은 전혀 다른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서태훈의 눈만 보였거든요. 서태훈이 제 손을 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길었던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우리는 새로 장만한 정원 딸린 집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서태훈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댁 밥상을 차리던 그 손으로 만드는 밥상이었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서태훈이 밥 한 숟가락을 뜨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맛있다. 매일 똑같은 말이에요. 매일 맛있으니까요. 저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원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어느 아침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조금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5년 전 정산소 앞에서 5만 원짜리 봉투를 손에 쥐고 온몸이 굳어버리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여유로운 눈이 거울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내 모습을 향해 천천히 웃어 보였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제 이름 석자로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5만 원짜리 봉투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억울하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끝내 주저앉지 않았던 그 선택이 결국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참고 버티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작은 용기가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